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이면 항상 여러분께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캠PD입니다. 자, 오늘은 72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의 법칙이 뭘까 궁금하시죠? 자, 이 70이라는 숫자를 딱 우선 외우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외로 여러분이 이거 뭐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영상에 가끔가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솔직히 저도 인플레이션 오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 올라서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렌트를 계속 살았습니다. 그 10년 뒤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집을 샀던 사람은 지금 자산이 수십만 불로 불어나 있고요. 렌트 살던 사람들은 계속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손에 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타이밍이 좋아서?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학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거, 다른 곳에서도 안 알려드리는 이런 비밀을 갖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이사 온 지 6년 됐습니다. 6년 된 동안 지금 집이 두 채가 생겼죠. 자, 똑같은 시기에 라스베가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집 한 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버는 것도 비슷했어요. 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이겨나가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마트 가면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기름값도 오르고요. 요즘에 소고기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값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나쁜 거,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인플레이션 올리는 정부는 나쁜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인플레이션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냐, 여기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인플레이션은 좋은 기회고 누구한테는 아주 나쁜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 마켓에서 한 가족 장을 봤습니다. 한 달에 마켓 보는 병이 500불이었어요. 지금 1000불로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어요. 야, 한숨이 퍽퍽 나오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네. 자, 그런데 집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장 보는 값 좀 올란 거 같고 그냥 그 사이에 우리 집은 한 100만 불이 더 올라갔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렌트 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힘들지. 지금 월급은 그대로고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지금 장 보는 값이 2배로 올랐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물가 상승인데 전혀 다릅니다. 자, 집 가진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자기의 자산의 값어치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한 달에 장 보는 값이 500불씩 더 늘어났다고 치자고요. 매월 500불이었는데 1000불로 됐어요. 그럼 1년 내내 해봤자 얼마죠? 6000불입니다. 10년 내내 해봤자 얼마죠? 6만 불입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집값은 100만 불이 올랐다. 그러면 6만 불 장 보는 거 이게 대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물가 올라가는 건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80~90%는 사실상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의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80% 미만은 인플레이션이 이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나쁜 현상이 생기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깁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가 자꾸 늘어나고요.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살기가 힘듭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개념을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세상이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100불짜리 물건이 지금은 뭐 150불, 200불 이렇게 줘야죠. 예, 롤렉스 시계도 옛날에는 3,000불짜리 서브마리너가 지금은 15,000불씩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볼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손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은행에 100만 불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예, 지금도 통장에 100만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불로 살 수 있는 물건은 10년 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예. 실물 자산, 부동산, 혹은 또 주식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보통적으로 오면 이게 뭐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 차이는 있을 망정 역사상 쭉 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갔고 주식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이 10년 전에 50만 불이었는데 지금 100만 불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집 가치가 올라가서 100만 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100만 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값어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50만 불만 주면 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젠 100만 불을 줘야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았죠? 예,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리하다.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모기지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요. 근데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래서 우선 빚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빚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빚 지는 건 별로 안 좋다. 빚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자, 오늘은 이 빚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예, 뭐 20%에서 한 30% 정도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서프라임 사태 전에는 뭐 한 3%, 5% 크레딧 좋은 분들 이랬는데 지금은 20%, 30% 완전 고리대금 수준입니다. 자, 평균적으로도 미국에서 22에서 24% 정도, 한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크레딧 카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크레딧 카드 빚이 10,000불이 있습니다. 예, 최소 결제만 하면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 미니멈이라고 적혀있죠. 35불, 45불. 자, 1년 후에 이자가 2,400불이 붙습니다. 빚이 10,000불에서 12,400불이 되는 거예요. 2년 후에는 15,376불, 3년 후에는 19,066불. 3년이 안 되는데 거의 빚이 2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72라는 숫자, 예,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72의 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 나누기 이자율로 나누면 몇 년에 내 원금이 2배가 되는지, 빚이 2배가 되는지 이게 나옵니다. 72 나누기 24 하면 3년이에요. 그러면 24% 이자율이다. 그럼 3년 후면 내 이자하고 빚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금의 2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크레딧 카드를 지금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 연간 24%를 갖다가 세이브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24% 수익 낸 투자를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게 요즘에 주식시장 좋다고 빚내서 주식한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예, 못 이겨요. 연간 24%를 벌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빚을 갚으니까 이걸 번다고 생각이 안 들죠? 예,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이 있으면 이거부터 갚아야 됩니다. 이거 가장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24%짜리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다 갚았다? 예, 여러분 24%번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이 다른 투자로 24%벌 수가 없습니다. S&P 500 역사상 지수가 한 10%대예요. 그리고 주식 잘한다는 사람들도 연간 15에서 20% 수익 내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확정 수익이에요.
뭐 미국 경기가 나쁘면 S&P 500이든 주식이든 이것도 폭락할 수가 있죠. 어떤 애는 30% 40% 폭락한 애가 있죠. 코로나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폭락됐었죠. 그다음에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많이 폭락됐었죠.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근데 빚을 갚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 돈 들어온 거에서 어떻게 하는 간에 빚을 갖다 빨리 갚아낸다. 그러면 연 24% 수입. 그것도 아주 확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돈 버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빚부터 다 없애세요. 이게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 없애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융자료 갖고 사는 게 많죠. 예, 자동차 할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가 필요해요. 예, 자동차 할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차 중간 가격이 거의 5만 불이라고 합니다. 예, 5만 불짜리 차를 갖다가 5년 할부, 60개월 할부로 차를 샀다고 치자고요. 이자율이 요즘에 뭐 크레딧이 좋은 분들은 뭐 3%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8% 이렇게 받았다. 그럼 실제로 낸 돈이 얼마일까요? 예. 5만 불 60개월 8% 이자율 내면 매달 1,014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총 납입금이 6만 850불입니다. 5만 불짜리인데 차 가격보다 1,850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8%도 꽤 큰 거예요. 예. 8% 아까 70이 나누기 8 하면 어떻게 되죠? 8, 9, 70이니까 예. 9년이 되면 2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차가 5년 후에는 그 차가 얼마짜리가 될까요? 예. 새 차는 5년이 지나면 원래 가격의 한 40%, 45% 정도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불짜리 차가 5년 후에는 한 2만 불, 2만 5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차를 5만 불에 샀어요. 5년 동안 총 납입금이 6만 850불입니다. 근데 5년 후에 차가 2만 2천 불 중고 가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손실을 얼마 받죠? 예, 3만 8,850불 받습니다. 5년 동안 3만 8,850불을 손해 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차를 안 사고 5년 동안 S&P 500 제일 기본적인 거죠. 예,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 연 10% 수익, 예, 평균적인 수익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월 1,014불씩 5년 연 10% 수입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가 생기죠? 7만 8천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엔 7만 8천 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만 8천 불과 3만 8천 불의 손해, 10만 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 하나 사는 게 5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10만 불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차는 안 사야 돼요. 그다음에 중고차로 해결할 수 있으면 중고차로 해결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카드값 갚는 게 제일 먼저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차 없이 살라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좀 뭐 차를 갖다가 좀 좋은 걸 사야 되겠다. 좀 가족이 있으니까 좀 큰 걸 사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얼만큼의 돈 차이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 안 해보시죠? 예, 5만 불짜리 차입니다. 럭셔리 카도 아니에요. 5만 불이면 미국에서 지금 중간 정도 가격이죠. 이 정도 차를 샀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 아니면 차를 샀다. 손실, 자동차를 샀을 때 손실이 38,850불이고요. 여러분이 이 돈만큼 ETF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7만 8천 불이 됩니다. 10만 불 차이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10만 불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빚을 안 지는 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빚부터 다 정리하십시오. 네, 그리고 월부로 나가는 거 다 정리하십시오. 크레딧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또 다른 영상에는 이제 크레딧 이야기를 하겠지만 크레딧 잘 쌓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저는 몇 년 전에 차를 살 때 차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예, 차를 살 때 0%로 샀어요. 예, 그때 이자를 좋게 받았습니다. 0%니까 저는 이자로 나가는 아까 이제 만 얼마짜리 이자로 나가는 거는 없죠. 예, 그리고 또 차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가 좀 많이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0%로 차를 살면서 무슨 일을 했냐? 자, 차를 갖다가 현찰로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현찰로 살 만큼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4만 얼마였는데 현찰로 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차는 0%니까 월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로 차만큼의 이득을 봤어요. 이게 현명한 겁니다. 자, 이게 이 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집도 현실적으로 숫자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어떤 분은 집 사면 집도 내가 고쳐야 되고 뭐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예,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한 겁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자, 렌트를 한다고 보자고요. 예, 요즘에 대도시에서는
2,500불 갖고 원베드룸 렌트도 힘듭니다. 예, 근데 이거 뭐 라스베가스 중소도시 같은 데는 2,500불이면 예, 투베드룸, 쓰리베드룸도 렌트를 할 수가 있죠. 그냥 2,500불짜리 렌트를 한다고 시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쭉 렌트를 한다고 하면 렌트비는 평균적으로 매년 4% 정도 올라갑니다. 렌트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500불이지만 나중에 30년 지나잖아요. 그럼 렌트비가 통상적으로 렌트비 올라가는 거 보면 8,113불이 됩니다. 이 얘기면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파트 렌트비를 8,113불을 받아? 예,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40여 년 전부터 미국에 살면서 봤습니다. 옛날에 300불, 400불 하던 아파트 지금 렌트비가 2,500불 해요. 10배가 올랐어요. 자, 300불, 400불을 할 때 지금 아파트 렌트비에 2,500불, 3,000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얘기하죠. 예, 30년 뒤에는 아파트 렌트비 8,000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계속 돈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첫 해에는 3만 불이죠. 2,500불씩 1년 내니까. 예, 5년 차에는 3만 6천 불을 냅니다.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10년 차에는 4만 4천, 15년 차는 5만 4천, 20년 차는 6만 5천, 25년 차는 연간 8만 불, 30년 차는 연간 9만 7천 불. 97,356불입니다. 정확히. 자, 그럼 30년 동안 렌트비로 돈을 내는 게 총 얼마일까요? 170만 불입니다. 170만 불. 근데 170만 불을 30년 동안 냈는데 손해 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0년 후에도 계속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매달 8,113불을 내야 됩니다. 자, 은퇴해서 소득은 줄었는데 렌트비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이게 렌트의 현실입니다. 자, 모기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같은 시기에 5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예, 20% 다운을 하고 10만 불을 내고요. 40만 불 모기지를 30년 모기지를 빌렸습니다. 이자율 7%. 이거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예, 요즘에 6.7, 뭐 7%는 좀 크레딧이 안 좋으신 분들은 7%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예, 보편적인 분들은 한 6.7, 6.6 이 정도에 빌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661불입니다. 예, 렌트비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예, 근데 이게 30년 동안 쭉 내면 이게 얼마가 되죠? 2,661불 곱하기 360개월 총 95만 8천 불입니다. 총 95만 8천 불이에요. 자, 금액이 훨씬 작죠. 예, 아까 렌트비 내면 170만 불 내던데 이건 95만 8천 불입니다. 지금은 더 비싼데 왜 그러냐? 30년 뒤에도 모기지는 2,661불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렌트 사는 분들은 30년 뒤에는 월 8,113불을 내야 되는데 집을 사신 분들은 30년 뒤에도 2,661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부담이셨겠어요. 예,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게 다운 페이먼트 10만 불 처음에 낸 것까지 합치면 총 105만 8천 불입니다. 렌트 30년 산 거보다 64만 불 적게 냈습니다. 64만 불 돈 적게 낸 걸로 끝났을까요? 예, 그게 아니죠. 예, 50만 불짜리 집이 연평균 4%씩 올랐을 때 얼마냐? 50만 불짜리 집이 162만 불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지역마다 달라요. 예, 통상적인 미국 평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50만 불짜리 집이 300만 불이 될 수도 있죠. 예, 지역 따라서. 어떤 집은 50만 불짜리 집이 30년 지났는데도 80만 불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렌트로 쭉 했다. 30년 동안. 예, 30년 동안 총 170만 불 렌트비를 내놓고 30년 뒤에는 자산 한 푼 없다는 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집에 살려면 8,000불 이상 매달 내야 된다는 거. 자, 집을 샀다. 그러면 30년 동안 총 낸 거는 다운페이까지 하고 105만 8천 불밖에 안 되고 30년 후에 집의 가치는 162만 불이 되는 거고요. 모기지를 다 완납하고 나서 주거비는 재산세, 뭐 HOA, 보험 뭐 이런 것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보편적으로 대다수 많은 지역이요. 20% 다운해갖고 집 렌트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 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대로 제가 모기지를 갖다가 한 6점 몇 % 냈다 그러면 집 렌트비보다는 더 나가요. 제가 원래는 한 2,700 정도 내야 됩니다. 2,600, 2,700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크레딧도 좋았고 융자도 잘 받고 빌더 융자 같은 거 받고 갖고 4.625%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기지가 지금 이 집이 2,000불이 안 나갑니다. 예. 1,970 얼마가 나가요. 예. 근데 이 집이 지금 렌트 시세가 한 2,200, 2,300 정도 됩니다. 이 집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첫 해부터 좀 이득이 좋았지만 이게 안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요. 모기지는 똑같고 이게 함정입니다. 예, 모기지는 여러분 30년 뒤까지도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렌트비는 계속 올라간다는 게 함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렌트는 결국 남의 모기지를 내주는 겁니다. 예,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집주인은 세입자 렌트비로 모기지를 내고 집값이 오르면 본인이 가져갑니다. 자, 제가 이 집을 지금이라도 렌트를 주면 저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렌트비 받는 거 같고 집 모기지 뭐니 다 내면 되니까. 그러면 이 집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집값은 갚아 나갑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간다. 예, 집값은 또 올라가겠죠. 예, 그때는 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 이 집에 100만 불 된다. 그리고 이 집 페이먼트를 갖다가 다 갚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예, 100만 불이 생긴 겁니다. 전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렌트만 주고 10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살 때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예. 자, 아까 처음에는 빚부터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엔 빚지는 얘기입니다. 예, 빚을 다 갚아라 얘기하는데 좋은 빚, 나쁜 빚이 있습니다. 예, 집을 살 때 우리가 융자라서 살죠. 예, 이것도 빚입니다. 예, 이 빚을 지는데 이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예, 부자들이 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 내 돈 10만 불 다운페이 하고요. 20% 다운페이 하고 40만 불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1년 후에 집값이 5% 올랐어요. 예, 50만 불이 52만 5천 불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른 돈이 2만 5천 불이에요. 2만 5천 불 올랐는데 5% 올랐다. 이것도 좋아할 수가 있는데 뭐냐? 제가 투자한 돈은 얼마죠? 네, 저는 10만 불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10만 불 투자해갖고 2만 5천 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만 불에 25% 수입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24% 버는 거 어렵다고. 예. 1년 동안 25%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집값이 5% 올랐는데 내 투자 수익률은 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효과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1년 동안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원금도 깎이고, 프로퍼티 텍스 내고, 그러니까 캠페인 매달 돈 내는 거 생각하면 그거 오른 것도 아니잖아. 예.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다른 데 아파트 빌려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돈 안 나갑니까? 다른 아파트는 공짜로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에 살면서 그냥 이 집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돈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기지 낸 거를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이 집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렌트도 하는데 뭐. 자, 그래놓고 2만 5천 불이 올랐어요. 집값이. 그러면 5% 오른 게 아니에요. 10만 불 투자했고 2만 5천 불 올랐으면 25%가 오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거 있어요. 좋은 빚, 나쁜 빚이 있어요. 돈을 벌어주는 빚이 있고 돈을 말아먹는 빚이 있어요. 제일 나쁜 건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4% 크레딧 카드 당장 갚아버려야 됩니다. 1년에 24%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보람차게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빚 갚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예, 꼭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차를 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자율은 최대한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예, 좋은 빚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쁜 빚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게 나쁜 빚입니다. 좋은 빚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투자하는 게 좋은 빚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빚, 나쁜 빚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꽤 유리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대 이 집을 샀으면 2,600, 2,700불 내야 되는데 제가 4%대로 이 집을 샀기 때문에 저는 이 집 페이먼트를 언더 2,000불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렌트를 주고 한국에 가서 그냥 계속 살아도 이 집은 계속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빚이죠. 이자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연준금리, 맨날 연준금리 얘기 나오고 10년 국채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이자율은 결국은 이 돈의 가격이에요. 예,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 비용이 비싸지고요.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예, 그럼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대출 비용이 싸지죠. 예, 모기지가 싸집니다. 그럼 집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 이자가 높아지니까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채권 삽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돈이 덜 들어가겠죠. 그럼 주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율이 별로 안 나오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더 올려요. 예, 그래서 주식이 또 호황이 되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CD 같은 데 집어넣으면 5% 주는 데 많았죠. 네, 그때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이빙 어카운트에서도 4.5%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세이빙 어카운트에 4.5%를 준다? 그러면 그건 안전빵으로 4.5% 주는 거잖아요. 네. 기준치는요, 여러분이 4%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확실하게 4% 이상 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미치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현차 갖고 있는 것보다 낫죠. 세이빙에 집어넣어도 4.5% 5% 주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불안해요. 굳이 주식에다 집어넣고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은행에 돈 집어넣어봤자 요즘에 2.75밖에 안 줘. 야, 그러면 이 내 돈이 녹아내리는구나. 인플레이션 못 쫓아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또 사람들이 돈을 빼갖고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을 하니까 주식이 또 호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쭉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 5%면 뭐든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연 5%가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투자입니다. 연 5%에게 이게 항상 생각이 다릅니다. 100만 불 있는 사람한테 연 5% 그러면 매년 5만 불씩 나와요. 예, 아 좋다. 100% 확실하죠. 예, 100%는 없지만 99.9% 확실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해요. 근데 여러분이 1000불 있어요. 야, 연 5% 50불 생깁니다. 에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연 5%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자, 연 5% 법칙 여기서 다시 한번 또 72의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72 꼭 기억하세요. 네, 72 연 5%씩 준다고 치자고요. 예, 72 나누기 5 얼마죠? 예, 14.4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14년 4개월마다 원금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년이 되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72 나누기 36%를 벌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36이면 어떻게 하죠? 예, 2입니다. 예, 36%씩 벌면요, 여러분 그냥 그 다음 해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36, 30이니까 72% 올랐겠지? 아, 그거는 뭐 초등학생 계산이고, 예. 첫 해 36% 올린데 또 36% 오르면 2배가 되는 겁니다. 예. 72 나누기 이 소득률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8%다. 예, 요즘은 18%가 넘어가요. 예, 지난 몇 년은 그렇습니다. 예, 18%면 얼마죠? 4가 나옵니다. 72 나누기 18%면 4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4년이면 여러분의 돈 투자한 게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이 더 있으면 어떻게요? 예, 그 2배가 또 2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예, 그냥 4배일까요? 예. 그냥 이게 계속 복리에 복리를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5%도 무시 못하는 게 55살, 제가 지금 55살이니까 예, 20만 불이 있다고 칩시다. 예, 연 5% 수입 아무것도 추가 안 하고 그냥 20만 불만 쭉 놔뒀을 때 지금 20만 불이죠? 예, 70세에 40만 불, 85세에 80만 불이 되는 겁니다. 2, 4, 8, 16, 32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예. 자, 근데 여기다가 매달 500불씩만 더 추가로 집어넣어요. 예, 그러면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 연수입 5% 매달 500불씩 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59만 불, 거의 60만 불이 됩니다. 20만 불을 시작해갖고 바로 70세 60만 불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5%를 무시 못하죠. 예, 이걸 무시 못합니다. 이 복리가 이만큼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경기 좋을 때는 지난 한 3년 같이 앞으로도 한 5년만 지나간다. 여러분이 돈을 5년만 잘 투자한다. 예, 여러분의 돈이 지난 3년 같으면 4배, 5배 기본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뭐 빚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5%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5%가 진짜 중요하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날 이제 뭐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30%가 올라가면 도로 복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요거 계산 잘 해봅시다. 100불짜리가 30%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죠? 예, 70이 돼요. 70불이 됩니다. 근데 다시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70불에 30%는 얼마죠? 예, 21불입니다. 91불이 되는 거예요. 100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40이에요. 플러스 40이라고 복구가 될까? 아니에요. 안 돼요.
이 계산을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30%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30% 올라갔다. 예, 여러분 손해입니다. 오늘 30% 떨어졌다. 그 다음날 40%, 5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 떨어지고 고정적인 5%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채가 5% 나온다? 예, 다 국채랍니다, 사람들.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주식 안 해요. 주식이 요즘 같지만 10%, 2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하는데 이것도 뭐 망한 삶 있죠. 예, 너무 무리하게 한쪽에 몰빵해 갖고 한 사람들이 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복리,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지 않다. 숫자의 속임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30% 손해봤다. 내일 30% 올라가면 본전되겠지? 아니에요. 예. 계산 잘 해보십시오. 100불짜리 30% 떨어지면 70불입니다. 그 다음날 30% 올라면 70에 30%니까 21불입니다. 91불밖에 안 돼요. 100불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섭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복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이 계속 늘기 시작하면요, 계속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이 복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제가 55살이라고 얘기했죠. 아, 캠피디 그 55살인데 30년 뒤면 85살인데 그때 죽을 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뭐 한 60, 65 은퇴를 하고 예,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한다. 아니, 여러분 은행인도 한꺼번에 다 꺼내서 다 오늘 하루에 다 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이 계속 불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170만 불만 있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 한 달에 10,000불, 뭐, 1년에 10만 불이라고 해보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10만 불인데, 170만 불 있으면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17년 딱 쓰고 돈이 바닥나겠죠. 당연히 뭐 계산이 쉽죠. 예, 1년에 10만 불이니까. 170만 불 있으면 17년 쓰고 나면 돈이 바닥이 납니다. 근데 제가 17년만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평균 수명을 따지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써야 되는데. 근데 한 달에 뭐 한 10,000불 가까이, 1년에 10만 불씩 이렇게 뽑았으려면 170만 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충분할까요? 나머지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빼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170만 불 한꺼번에 빼쓰는 거 아니잖아요. 첫 해는 10만 불만 빼쓰고 160만 불이 또 계속 돈을 만들잖아요. 돈이 커질 때는 이 돈이 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5%라 하더라도 100만 불의 5%는 예, 5만 불이에요. 그렇지만 1000불의 5%는 50불밖에 안 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란 게 이렇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0만 불만 제가 60에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만 불씩은 계속 꺼내 쓸 수 있어요.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물론 예, 그거보다 적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셜 베네핏 받는 것도 있고 또 지페이오프 된 것도 있고, 난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 없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뭐 부자로 안 살고 적당히 사신다. 자기 집 페이오프 된 거 있고 한 달에 뭐 한 3천에서 5천 사이만 있으면 충분히 사세요. 예, 그 돈 솔직히 이거 말고도 소셜 베네핏 갖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축이 안 돼도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만 페이오프 되고 근데 소셜 베네핏 나오는 것만 있으면 한 달에 한 3천, 4천 뭐 이 정도 갖고 생활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풍요롭게 산다? 한 50만 불만 더 있다? 그래도 한 달에 5천 불씩 더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예, 인플레이션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첫 번째, 빚 청산부터 다 해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 갚는 거 이것만큼 돈 확실하게 버는 거 없습니다. 24%짜리 크레딧 카드다. 예, 이거 갚는 순간 여러분은 연간 24%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이거 최고죠. 예. 그리고 비상금을 좀 마련해야 돼요. 한 몇 달 정도 쓸 돈을 은행에다가 놔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 그냥 크레딧 카드 빚을 갖다 다 뭐 페이오프 시켰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 아니면 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뭐 몇천 불. 그럼 카드를 긁어 쓰게 돼요. 그럼 또다시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차가 파토에 빵꾸 났어요. 타이어 고친 값 600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빠듯하다.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600불 어떻게 해야 되죠? 크레딧 카드 긁어야죠. 그리고 그걸 또 나눠내죠. 그럼 또 이자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돈을 못 모아요. 그냥 600불 정도는
물론 크레딧 카드로 긁어요. 예. 그리고 그 달 안에 갚으면 이자 안 내잖아요. 예. 그냥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갚으면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30일 안에만 갚으면 이자를 안 냅니다. 예. 그럼 바로 한 달 안에 갚을 수만 있으면 예,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달치 여유분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401k 매칭을 해준다. 회사에서 매칭해준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 집어넣으면 회사도 5% 넣어주다. 이거 꽁돈인데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퇴 구자 IRA 두 가지가 있죠. 트래디셔널, 로스 IRA. 이건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트래디셔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은 트래디셔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적당히 버시고 내가 세금 다 내고 냉동 갖고 이만큼 저축해도 괜찮다. 지금 이제 50세 이상은 캐처까지 해서 올해는 8,600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IRA 같은 데서 ETF 같은 거 사시는 거예요. 예, 개별 주식 사지 마세요. 위험해요. 예, 잘 모르고 그 매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ETF 같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모르면 그냥 S&P 500 관련된 거, 나스닥 관련된 거, 예, 이것만 사셔도 지난 몇 년 동안 뭐 거의 20%씩 올랐어요. 지난 몇 년 같았으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S&P 500, 나스닥 여기만 집어넣어도 지난 한 3년 사이에 원금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지난 3년 같았으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앞으로도 오라는 법은 없지만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예,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땅밭에서 자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 집대로 필요하고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이, 예, 혹은 저보다 조금 젊다 하더라도, 예, 혹은 저보다 좀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아, 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뭘,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미래가 없습니다. 예. 예,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언젠가, 예,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도 심어놓으면 20년 뒤에 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집 뒤에 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뒤에 크게 그늘이 지는 예, 나무가 있었을 텐데 지금 아쉬워하면 뭐예요? 예. 20년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했으면 그 다음에 좋은 시기는 어딜까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 예, 오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55살에 10만 불 갖고 시작해도 연 7% 수입으로 20년 후에는 38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불씩 더 추가를 해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총 자산은 9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75세죠. 네, 75세에 90만 불이에요. 저는 뭐 한 65세부터 야금야금 돈 꺼내 쓰고 우선 꺼내 써야 되는 거 뭐 다른 거 다 꺼내 쓰고 다 꺼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 꺼내 쓰면 이 돈은 더 많이 붙습니다. 제 75세 이 정도 되면 또 어느덧 10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 이기는 방법이고 인플레이션을 여러분이 요구를 안 하게 되는 예,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 그냥 그럴싸하네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예, 본인의 행동을 안 바꾸고 나아진 미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예,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예, 우선 크레딧 카드 다 비우세요. 예, 이게 제일 적입니다. 예, 그리고 401k 회사에서 해주면 예, 이거 최단도 맥시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72의 법칙 알려드렸죠. 예, 크레딧 카드 이자율, 예, 이걸 따져보세요. 예, 24%다. 예, 그럼 72 나누기 24, 예, 3입니다. 3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불어나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10%. 이 정도의 수익만 한다 하더라도 72 나누기 10하면 거의 7 정도 되죠. 예. 7년 정도면 여러분의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은 돈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2의 법칙 이렇게 좀 아시고요. 오늘 얘기가 잘 이해가 가셨으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야지 내가 돈을 버는구나 라고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예, 이런 얘기해요. 좀 준비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요. 리세션 한번 팍 왔으면 좋겠다. 예, 시장이 한번 팍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진짜 아이러니하죠. 왜?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때를. 확 시장이 폭락하면 그때야말로 모든 주식인이 지빈이 사서 그때 돈 벌 때다. 리세션 와라 라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 미쳤어? 리세션이 오면 전 세계 지금 경제가 다 엉망일 텐데 경제가 엉망이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도 이렇게 준비된 인플레이션에 저쪽 편에서 인플레이션에 반기는 사람은 20%는 안 되고요. 80%는 인플레이션이 고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우행 가족들이 인플레이션을 반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이 클 수도 있지만 저도 솔직히 방송은 맨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제 자산을 늘리는데 더 커요. 더 중요하고. 이걸 좀 오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행동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온 지 6년 사이에 6년 전에 그때 당시 라스베가스 온 지 얼마 안 되고 비슷한 시기에 와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망해서 라스베가스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하나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몇 개 갖고 돈 번 사람이 있고 또 저도 또 그 나름대로 라스베가스도 자리 잡고 이렇게 또 집도 두 채 사고 하나 또 렌트 주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벌었냐? 그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뭐 식당에 갖고 돈 버신 분들 있고 다른 걸로 갖고 돈 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이 오히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식당을 몇 개 해. 잘 돼. 돈은 저보다 몇 배를 버세요. 지금은 신나. 근데 막상 손에 쥐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그냥 식당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집값 너무 올라갔다 내려가면 사야지 하면서 지금 5년 동안 집 못 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렌트비 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오늘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갖고 여러분은 꼭 인플레이션 오는 거를 반기는 사람들 그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리세션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리세션이 오는 게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상위 20%가 하위 80%를 맞먹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상위 20%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반겨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하죠. 불났는데 부채질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물가 많이 오르죠. 기름값 올라가죠. 저는 이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주식도 별로 안 올라가요. 집값도 별로 안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집값, 주식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 불는 게 차원이 달라요. 마켓비 500불인 게 1000불이 대수가 아닙니다. 50만 불짜리 집이 100만 불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50만 불이 더 생겼는데 그 마켓비 500불이 1000불 되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돈 더 쓰고 말지.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좀 살 수 있게 세상이 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이 들쑥날쑥했는데 전쟁이 만약 끝나면 조금 더 평화로워지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기름 여파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얼른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말하는 마음에 오늘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이 진짜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